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바로 그 책 방송입니다. 이번 주에 보게 될 책은 뭐냐면 이 책이에요. 만화 박정희. 이게 좀 민감할 수 있어요. 인물에 대한 평가는 사실 개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저를 딱 보세요. 강성태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내려보신다고 한다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를 굉장히 미워하고 저를 아주 그냥 바퀴벌레만도 못한 존재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인물에 대한 평가는 사실 너무나도 이제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뭐 정치적인 인물은 그렇죠. 첨예하게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 책을 쓴 곳이 어디냐면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곳이에요. 책에 흥미를 느끼고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이제 쭉 보는 뭐 이런 시간이니까요. 뭐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연결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책 내용 그대로 갈게요. 제 개인적인 뭐 내용이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내용은 최대한 좀 배제를 하면서 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은 어떠냐면 공신이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범학교를 이제 진학을 하려고 합니다. 자, 사범학교가 어떤 곳이냐면 뭐 세 군데밖에 없다고 지금 나오죠. 경성, 평양, 대구 사범 이렇게 됐는데 교육 목표가 가난하면서도 우수한 한국 소년을 뽑아서 추천한 교사가 되도록 하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당시는 일제강점기니까 그 조선에 있는 이 어린 학생들의 교육이 여러분들 늘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그러니까 일본 일왕의 신민이야. 복종해야 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뼛속부터 이렇게 세뇌가 되도록 시키는 어떤 그런 교육의 목표였죠. 그런 교육을 충실히 아주 잘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어떤 교사를 키우는 곳으로서 이 사범학교라는 게 존재했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사범학교를 가도록 이제 추천을 하고 권유를 한 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형님 대신 이제 박상희라는 분이신데요. 막내 동생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농부로 이제 지내서는 안 된다. 꿈을 이루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어요.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나도 따르고 우상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고 의지하고 그런 형님이었는데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범학교가 방금 이렇게 일제히 신민을 양성하는 그런 교사를 길러내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박상희 이분이 독립운동가예요. 학력이 뭐 보통학교 나온 게 전부였지만 동아일보 지국장이었고 당시 지국장은 뭐 지방의 유지자 인텔리였고 김천 지역에 활동하던 황태성과 항일운동을 하고 있던 그런 분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난 독립운동하는데 일제 앞잡이 같은 노릇을 하는 그런 걸 동생을 추천을 한 건데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난 독립운동하고 되게 힘들게 뭐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지만 동생이 어쨌든 잘 성공하길 바라고 이런 생각 때문이었는지 이렇게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합격을 합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가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고 이제 안정적으로 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을 하게 돼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의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늦둥이였거든요. 그 아버님이 연세가 벌써 많았어요. 이 막내 아들 장가 가는 건 보고 죽어야 된다. 뭐 그래서 장가를 이제 보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가게 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전혀 장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16세 신부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문제가 있었다고요. 신부가 싫었어요. 완전 부부 사이가 그냥 이렇게 됩니다. 딸을 낳았죠. 방학 때 뭐 이제 그 학교 가서 기숙사 같은 데서 맨날 생활하고 집에 이제 돌아오면은 자기 이제 아내니까 같은 방에서 이제 지내고 되는데 같은 방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형님이 때리고 막 이렇게 혼낼 정도로.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완전히 마음이 없었나 봐요. 아내분 되시는 분이 시부모님은 굉장히 극진히 모셨나 봐요. 하지만 뭐 박정희 대통령은 전혀 마음이 없었고 딸도 뭐 특별히 뭐 아끼지도 않았고 계속 이혼을 요구를 해요. 이혼을 요구를 하는데 이분이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은 총각 행사를 하면서 이제 다녀요. 결국에는 이제 이혼을 하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유경수 여사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딸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우리가 흔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맞딸이라고 장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맞딸은 이미 훨씬 전에 있었죠. 유경수 여사 결혼하기도 훨씬 또 전에.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범학교를 진학하긴 했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 책을 보면은 출세력이 엄청난 분입니다. 그리고 꿈이 어렸을 때도 뭐 군인이 되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당시에 나라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일본의 군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일본 육사는 받아주질 않아요.
왜냐면 일단 나이가 많아요. 벌써 이제 사범학교 진학해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지금 학교 선생님이 됐으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일본이 계속해서 뭔가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어떤 파워가 있었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일본 육사는 안 되겠다. 일본 육사는 아니지만 만주군관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만주군관학교는 일본 육사보다는 덜 엄격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사실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실제 증언입니다. 여기 앉아서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에요. 군인이 돼야겠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만주군관학교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걸린다,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혈서를 쓰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실제로 혈서를 씁니다. 진충보국 멸사봉공,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하고 목숨을 바쳐 국가를 받들겠다. 여기에서 나온 나라는 뭡니까? 나라와 국가는 뭐예요? 일본이죠. 그리고 일본은 곧 이제 일왕이죠. 당시 이제 천황. 이거를 실제로 당시 학교 선생님이었던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에 보냅니다. 이 손가락을 이렇게 칼로 그어서 혈서를 써서 한 게 만주신문에 실리게 돼요. 지금 조선의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우리 그 일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이러고 있다, 그런 어떤 기사가 나간 거죠. 정말 이 군인 하고 싶었나 봐요. 그 우여곡절 끝에 진짜 합격을 하니까 뭘 하게 됐냐면, 뭐 비슷한 상황이 있었겠죠. 뭐냐면 창씨개명입니다. 지금 일본의 군인이 됐으니까 일본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여기 보면 형님 뭐 다카키로 정했습니다. 다카키라니 고목 말인가? 여기 나무목은 박씨에 지금 나무 목재가 들어있잖아요. 나무목을 취한 거고, 고령에서 이제 떼가지고 수컷 웅자로 바꾸게해가지고 마사오라고 본인이 자기의 일본 이름을 정합니다. 쉽지는 않았고, 그 과정이 뭐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이 먹고 지금 군대 왔냐, 4살에서 6살 어린 이런 어떤 어린 학생들에게 후배들 이제 군대, 이게 군대 폐습이죠. 일본 군대 폐습이죠. 이런 폭력 문화, 이게 뭐 박정희 통치기간에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군대에도 지금도 뭐 군대에서 폭력 써가지고 막 이슈가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대의 그 문화가 우리나라 군대에 고스란히 이어진 거예요. 일본이 하던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해방이 되고 나서도 그 어떤 군대 체계나 우리가 친일파나 이런 거 숙청을 못 했잖아요. 일본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 한국군을 창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문화가 그대로 있게 된 거죠. 이런 어떤 일본군 문화에서 적응을 해가지고 만주군관학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다들 뭐 쟁쟁한 사람들이죠. 들어오기도 이제 쉽지 않은데, 여기서 만나 이제 이런 조선인들이 나중에 나온 것처럼 5.16 쿠데타를 일으킬 때 주체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살짝 나오는데 알래스카 토벌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들을 다 숙청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나라를 어떤 세웠다, 1등 공신하면요 숙청당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내가 이 뭐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를 세우는데 이만큼 공을 했으니까 막 그 실제 그 리더 못지않게 굉장히 권세를 누리고 입김이 세거든요. 결국에는 만주군관학교에서 수석을 합니다. 그래서 선서를 하죠. 나는 대동아 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에서 목숨을 바쳐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습니다. 이런 어떤 선서를 합니다. 일본이 당시에 대동아 공영권, 큰 동쪽의 아시아, 동아시아를 공동으로 뭐 운영한다, 그런 권리,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 동쪽 아시아를 자기네들이 다 잡아먹겠다, 이거예요. 다 식민지 일본의 어떤 발 아래에 두겠다, 이런 건데, 그걸 이룩하기 위한 성전이래. 그러니까 당시에 뭐 일왕은 신이었으니까 그런 성전에서 목숨을 바쳐 사쿠라, 벚꽃처럼 훌륭하게 죽겠다. 공부를 진짜 이를 악물고 했나봐요. 정말 출세력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한국의 신민으로서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충성을 다할 걸. 멸사봉공이 뭐냐면, 사적인 것은 멸하고 공적인 것을 아주 떠받든다. 그러니까 나 따윈 이제 없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군에 배치가 됩니다. 만주군의 임무는 뭐예요? 항일군을 토벌하는 거예요. 즉 독립군을 죽이는 거죠. 이게 증언인데요. 전투가 없을 때 별말 없이 뭐 음침하게 혼자서만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 지휘관이 내일 조센징 토벌 나간다, 차질 없도록 뭐 이러시고, 조센징 토벌한다, 독립군 이제 죽이러 간다 하면은 요시 하면서 뭐 토벌이다, 이걸 굉장히 기뻐했다고 일본 생도 출신들의 증언이 이렇다고 합니다. 뭐 이게 증언이니까요. 일본 생도 출신의 증언이니까 증언으로만 받아들이죠. 당시에 이제 뭐 피를 흘린 청년들은 비슷한 나이에 어떤 독립군이었던 거였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일본군에 가담을 해가지고 만주 군관학교에서 진짜 잘해가지고 나중에 수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일본 그 육사로 편입이 됐어요. 수석한 사람들은 여기 편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또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중립적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책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옹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태어났는데 나라가 없어. 과거에 독립된 나라였대.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일본이야. 우리 집안이 진짜 가난해. 출세하고 싶어. 꿈이 또 군인이야. 근데 뭐 이 많은 것들을 뭐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뭐 정당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목숨을 바친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둘이 아니거든요. 여기 보세요. 조국 광복리 2역에서 피 흘린 동족의 청년들이 있었다. 당시 일본군으로 끌려간 조선학병이나 징용군 가운데는 탈주해 항일군에 가담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박정희의 총뿌리는 그들을 겨누고 있었던 것이다. 자, 비교를 해보자고요. 똑같은 우리 조선의 청년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기가 앞장서서 일본군이 되려고 갔죠. 징용당해가지고 정말 죽어도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이거 하겠어요 하고 간 사람이랑 억지로 끌려간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억지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탈주해서 항일군에 가담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어요. 징용을 당해가면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그 군대를 이제 조성을 했는데 탈영을 해서 오히려 독립군으로 이제 편입을 하는 이런 조선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준하 선생이나 김준엽 선생이나 뭐 이런 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냐. 당시에 일본군으로 가담하는 게 출세하려고 하려면 당연한 거 아니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지금 지도예요. 진짜 빈털털이 거진데 이쪽 만주 지역에서 어디까지 내려가려면 걸어가지고 이렇게 걸어 내려가가지고요. 상해가 여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서울이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 이거 걸어서 갈 수 있습니까? 돈 한 푼도 없어요. 옷도 없어요. 진짜 빈털터리로 막 구걸하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 저 못 갑니다. 뭐 진짜 목숨 걸고 가야 되겠죠. 갈 수도 있겠죠. 난 죽어도 이 일본 군대 편입될 수 없다. 독립군 뭐 죽이는 이런 일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거 타령하다 잡히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당시 그렇게 했던 청년들이 있었다고요. 이 장준하 선생님은 나중에 의문사를 당하게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예요. 근데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 몇 번 했죠. 이제 쿠데타를 한 다음에 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뽑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장준하 선생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 완전 떠오르고 있던 딱 그 시기였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뭐 잘못하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연임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죠. 뭐 아직까지도 그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 너무나 큰 일이 터지고 맙니다. 해방이 찾아왔죠. 지금 일본군 장교로 승승장구하고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 해방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일본군이 완전히 망한 겁니다. 여기서 난 계속해서 치고 오르고 계급이 올라가고 장군까지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죽으림을 당해서 그렇게 두드려 쳐맞고 하면서 만주 군관학교에서 수석을 하고 일본 육사에서 차별당했지만 거기에서 또 뭔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지금 일본군 장교가 돼가지고 왔는데 근데 지금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개털된 거예요. 개털. 그 상황에서 일본군 자체가 완전 와해돼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만주에 있다가 베이징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광복군 수경지로 들어가요. 이것도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자, 지금 해방이 됐으니까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다 이제 그 뭐 베이징이나 뭐 이런 데로 다 모이고 상해나 이런 데로 모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광복군에 소속이 돼가지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우리 대체하는 나라로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만주군 이제 출신이니까 사실은 광복군이 아니잖아요. 워낙에 지휘관이 없었던 시기니까 막 여기서 오합지졸 독립운동 각자 하던 뭐 여기서 뭐 청년 단체고 여기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와요. 근데 이게 군대를 편성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조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휘관이 필요했고 그냥 징용당해가지고 일본군에 가담한 사람도 지금 그냥 오고 아니 이 사람 일본군이었던 거죠.
근데 끌려가서 갔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갔는지 사실 제대로 알 방법도 없잖아요. 일본군에서 뭐 지휘관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야? 그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소속이 돼가지고 조선을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게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완전 이제 백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 경비사관학교라고 지금의 이제 육사 전신인데요. 여기 이제 다시 들어가게 돼요. 지금 이분은 사관학교를 몇 개를 가는지 너무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왜냐면 갑자기 나라가 갑자기 생겼어.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고 뭐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나라는 이런 쪽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 공산화 돼야 된다. 우리가 뭐 어떻게 어디 뭐 미국 편에 서야 된다. 소련 편에 서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엄청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당장 이제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미군이 주둔한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일본군도 이렇게 처음에 뭐 이렇게 주둔하더니 스물스물 나라를 그냥 병탄해 버렸잖아요. 미군적 떠나가라고 이렇게 막 시위를 하고 막 이런 혼란스러운 어떤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미군 떠나라, 미군적 떠나라 뭐 이런 뭐 시위가 막 있었어요.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형님 되시는 분이 좀 이제 독립운동도 항일운동도 했었고 뭐 신간의 활동도 했었고 하니까 여기에 또 앞장섰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위에 참여하고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경찰에 쏜 총에 의해서. 이 사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왜냐면 박상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으로서 우상이었고, 그리고 본인을 사법내에 진학하게 해주고 모든 일에 있어서 상의를 하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멋있는 사람. 근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항상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지원을 해줬고 자기보다 이제 우리 정의를 뭐 이렇게 항상 먼저 생각하던 이런 멋진 형이었는데, 자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남노당에 가입하게 됩니다. 남노당이 뭐냐면, 그러니까 노동당이에요. 남한 노동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박상희 형님 되시는 분이 그쪽에 이제 활동을 좀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박정희는 굉장히 그 영입하기 좋은 상대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체포됩니다. 의리 이런 거보다는 출세욕이나 아니면 좀 벌써 그때부터 되게 개인주의에 이제 능통하셨던 건지 뭐냐면, 잡혔으니까 이제 고문을 당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군인인데 조선 경비사관학교에 지금 육사 전신에 북한 쪽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발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종의 간첩처럼 이제 여겨지는 거죠. 남노당 비밀 세포들이 누구인지 여기다 적어라. 나는 뭐 우리 동지들을 뭐 배반할 수 없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 난 진짜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잡아떼야 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써내려. 그 남노당을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소상히, 이게 뭐 이게 만화책이고 또 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책 지금 뭐 편향된 게 아니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좀 꽤나 한 것 같아요. 여튼 지금 박정희 리스트가 이제 되면서 작살이 난 거예요. 남노당은 거의 이제 여기서 사형을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자기 동지들을 이제 다 적어내려가고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고 이러니까 남노당은 거의 씨를 말릴 정도로 색출당하게 됐죠. 노력하면 된다고 원래 사형이었는데 감형당하게 됩니다.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또 이때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면서 가장 최악의 시기였을 거라고 이제 짐작이 되는데, 이때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동거녀가 있었거든요. 이현란이라고. 이때까지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16살 되는 그 신부랑 결혼을 했었죠. 자기 뜻과는 맞지 않게 이제 집안에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또 딸도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에요. 장녀는 따로 있어요.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여자를 만났어요. 이현란이란 분을. 당시 이대 재학 중이던 이분마저 떠나가요. 이분이 원래 북쪽의 근거지를 원산 출신이신 분이에요. 집안이 되게 잘 살던 이런 그 북한 공산당 이런 게 싫어가지고, 노동당 이런 게 싫어가지고 지금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만났던 남자인데 알고 보니까 남노당이야. 지금 잡혀가지고 이렇게 캐다 보니까 결혼도 했어. 애도 있어. 날 속였어. 총각으로 속였어. 이분이 떠나가요.
박정희 대통령 버리고.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형까지 당했어요. 당연히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긴 했지만 동지들을 배신을 하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양심에 이제 찔리고 뭐 엄청 힘든 삶을 살아오고 이러는데 아마 그런 힘듦도 있지 않았을까 짐작은 하는데요. 여튼 동지들을 버렸고 결혼하려고 했던 동건이와 떠났고 어머니 돌아가셨고 이제 그냥 죄인으로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되고 정말 힘든 시기였겠죠. 근데 정말이지 하늘이 도왔다는 게 박정희 전 대통령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이자 최고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정말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죠. 그 로또가 뭐였냐면 한국전쟁입니다. 6.25. 이제 막 해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남한에 군대가 제대로 결성이 되지도 않았어요. 지휘관은 더더욱 없어요. 양질의 군사, 이 병사들 뭐 징집을 한다 그래도 얘네들 교육시키고 얘네들 이끌 지휘관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인민군을 쳐내려오고 있는데 북한이 벌써 막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이거 막아야 된다. 하는데 군인이 있습니까? 지휘관 없다고요. 당장 이제 급하니까 어떻게 했냐. 모가지가 날아오고 지금 서울이 함락되고 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무기징역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박정희 빨리 지금 복귀시켜. 군대 복귀시켜. 그래서 무기징역수가 군대 지휘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린 거나 다름이 없죠. 물론 우리 한민족 최고의 비극이었던 전쟁이었지만 심지어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해요. 당시에 이제 옥천여 중에 교사를 하고 있던 그리고 집안도 꽤 좋았어요. 당시 이제 군인이고 지휘관이면은 사실은 굉장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직위였기 때문에 결혼도 이제 하는데 문제 없었죠. 그때 만났던 분이 유경수 여사입니다. 이분과의 이제 첫 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요. 어떻게 보면 전쟁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죠.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비극 그 자체, 이거보다 더한 비극이 없지만 전쟁 때는 또 군인 입장에서는 진급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고요. 근데 한국전쟁이 끝나고도 군인들이 상당히 큰 파워를 가지게 됐죠. 여러분 전쟁이 한번 나면은 군인들이 힘이 세지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휴전이 되긴 했지만 얘네 그 북한에서 언제 또 쳐내려올지 모르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인들의 어떤 파워가 사실은 굉장히 세던 시절이에요. 전쟁을 한번 거친 뭡니까? 지금 지휘관으로 있는 사람은 뭐 장군 이런 사람은 그냥 뭐 누구 작전에 방해돼 누구 죽여도 사실은 문제가 거의 전혀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진짜 정쟁 통해서는. 자, 이승만 정권이 한국전쟁이 끝나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계속해서 부정선거로 이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거기에 반발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열악하던 시기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진짜 컸던 것 같아요. 그 3.15 부정선거 때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나서 발생한 게 뭐냐면 4.19 혁명이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제 하야하게 됐던. 원래 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승만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했어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고요. 지금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어. 군인도 없이 그냥 굉장히 평화적으로 시위에 의해서. 물론 굉장히 많은 그 희생이 있긴 했지만 아이고 학생놈들 때문에 다 걸렸다. 지금 쿠데타 일으키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지금 몰래 이제 쿠데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승만 정권이 지금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민족과 어떤 악연일 수도 있는데 해방 자체가 우리 민족에겐 너무나 큰 경사였지만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었어요. 승승장구 일본 육사까지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진급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군대가 없어졌어. 해방 자체가 고꾸라졌다가 고꾸라진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한국전이 우리 민족의 최고의 비극이죠. 해방은 축복이었지만 4.19 혁명 그 부정부패로 얼룩진 그 이승만 정권을 우리가 이제 끌어냈다. 이제 우리도 민주 사회를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진 어떤 굉장한 사건이 있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쿠데타 내가 일으켜가지고 내가 장악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나가린데 이렇게 된 거죠. 4.19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뭐 계획이 착착착 진행된 것도 아니었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무너졌죠. 그 다음에 뭐 누가 딱 그걸 이끌 리더가 어떻게 딱 나서가지고 딱딱딱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못 됐죠. 그게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겐 기회였죠. 내가 하려고 했던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더 빨리 나라를 일으키고
뭔가 정비를 하고 안정을 되찾는 이런 것도 염원을 했었어요. 그 기회를 이제 틈타가지고 실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근데 쿠데타가 이제 몰래 우리가 진행돼가지고 성공, 보통 쿠데타가 그렇잖아요. 몰래 이렇게 속닥속닥 해가지고 정권을 정복시키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이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없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다 알고 있었어. 자 보세요. 쿠데타 정보는 시시각각 장면 총리에 보고되고 있어요. CIA 한국지부장 실버 쿠데타 작전이 보고됐고, 재무장관 김영선, 박병원 소장, 박정희 소장 쿠데타 정보 보고됐고, 쿠데타 가담했던 심지어 이종태 대령 쿠데타 세력이었는데 군 수사기관에, 단내도 아니고 수사기관에다 쿠데타 음모를 누설해요. 체포를 안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당시 시대가 워낙 혼란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도영 참모총장도 일종의 꿍꿍이가 있었죠. 전복이 되면은 내가 저거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숙청을 당하게 되죠. 이게 얼마나 카리스마가 없고 이랬냐면, 자, 당시에 장면 총리, 국정 최고 책임자예요. 이분이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도 여기 보고가 됐잖아요. 알고 있었는데도 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도 뭐 하고 있었냐면, 이 진압해야 되잖아요. 명령도 아니고 도주했어요. 도주. 그러니까 되게 우유부단하고 뭔가 이제 결단을 못 내린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늘이 도운 거죠. 이때 만약에 장면 총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 장면 총리가 이때 뭐 예를 들어 미군의 뭐 도움을 요청해서 미군이 예를 들어 쿠데타를 뭐 저지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서 장도영 참모총장 이랑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막았다거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아무 뭐 의사결정 자체를 못 내리고 하니까. 여기 밑에 살짝 설명이 나왔는데 제2공화국은 내각제예요. 대통령제가 아니라. 총리가 국정 최고 책임자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뭐 일본이 내각제잖아요. 그래서 일본 아베 총리가 대통령 뭐 역할,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또 어이가 없는 일. 쿠데타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군사혁명위원회인데 5월 16일 쿠데타 이겼죠. 5월 17일이 됐어요. 평소 존경하던 장군님 뵙게 된 영광입니다. 여기까지 뭐야? 이 찾아왔어요. 우리 육사 11기는 이미 각오한 바 있습니다. 전 동창생 생도들은 혁명과 더불어 생명을 바치기로 결의했습니다. 지금 이 쿠데타를 이제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결의라니. 육사 생도들 동원해서 혁명 지지 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성공할 자신 있나? 카카.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에요. 5.16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대위인데 육사 생도들을 모아서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뭐 정당 지지하는 어떤 집회 같은 거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육사 생도면은 당시 엄청난 엘리트죠. 이들 다 모아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지금 이게 옳은 방향이다. 쿠데타는 이제 혁명이고 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어떤 일종의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쿠데타 일어나고 바로 다음날 찾아온 사람이 이거 하겠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찾아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엄청난 어떤 결단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굉장히 상황 판단이 빠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 전두환 전 대통령도 나중에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쿠데타 같이 했던 사람들도 숙청을 해요. 그래야 내가 이제 온전히 진짜 다 장악할 수 있으니까. 전두환 이 쿠데타 일으킨 거는 12.12 사태는 한참 나중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난 다음이죠. 박정희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숙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죠. 미국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당시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이 이 쿠데타를 그냥 묵인을 했지만 별 크게 관심조차 없던 나라였어요. 한국은 당시에 대한민국.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막 우리 그 당시 한국은 최빈국이에요. 거기서 뭐 내전이 일어나서 어디가 뭐 하든 뭐 쿠데타가 일어나든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뭐 크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도였던 나라였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속된 말로 빨갱이였다는 거죠.
남로당으로 해가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이거 불안한 거죠. 방금 전까지 지금 한국 전쟁하고 지금 북한이랑 뭐 전쟁 치르고 막 엄청나게 싸웠는데 얘 이거 지금 이 북한 쪽 아니야?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이 나를 믿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재물이 필요했어요.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민족일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민족일보라는 신문이 굉장히 인기가 꽤 있었어요. 왜냐면 되게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런 어떤 기사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민족일보 사장을 사형시킵니다. 빨갱이라는 어떤 이제 그 제목을 씌워버린 다음에 사형을 시켜요. 미국 입장에서 지금 하는 짓들을 보니까 뭐 빨갱이라고 색출해가지고 지금 다 사형시키고 죽여버리고 믿음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합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빨갱이 아니었냐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이 사형 선고를 했던 게 각 임관된 판사로 혁명재판소에 차출돼 이 혁명재판소가 그러니까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고 이 판결하는 것까지도 사법까지도 지금 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급하게 차출돼서 심판하는 사람으로 사형 선고 판결문에 서명한 사람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갓 차출됐으니까 뭐 새내기 판사였던 건데요. 이게 또 이슈가 됐었어요. 대선 때 대통령 후보셨거든요. 자, 이분이 빨갱이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형을 당한 이유가 조영수에게 자금을 간첩이 이 민족일보 사장 조영수에게 자금을 댔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형 너도 빨갱이다 이렇게 사형 당했는데 그 자금을 댔다던 분이 사망을 했는데 심지어 정부가 훈장을 줬어요. 나라를 위해서 진짜 애를 많이 쓰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했다는 그 뜻에서 훈장을 준 분인데 이분은 간첩이고 너 이 간첩한테 돈 받아서 지금까지 활동했지 해서 사형을 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빨갱이가 아닌 거죠. 그 다음 작업이 뭐였냐면 중앙정보부예요. 중앙정보부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의 국가정보원입니다. 지금의 국가정보원. 지금 뭐 잡소리 나는 것들 다 하고 뭐 다 이제 숙청해버리고 막 이런 이게 명목은 CIA예요. 미국도 CIA가 있죠. 정보국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CIA는 이 국가의 정치에는 절대 관여를 하지 않아요. 한데 CIA를 이제 본따 가지고 만든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용도가 대부분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걸로 이제 헤어지게 됐죠. 초대 정보부장이 2인자였던 김종필. 뭐 나중에 뭐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고 하시는 분인데요. 자, 중앙정보부장 김영욱 이분의 회고록입니다. 중정의 직업 수사관들의 전직은 사법계 경찰, 방첩부대 문관, 헌병하사관, 일제치에 설치는 조선인 헌병, 그러니까 일제 앞잡이였던 분이죠. 독립운동가 때려잡다가 일제 이제 앞잡이였고 공산당 이 서울 점령했던 시절에는 공산당 편에 서가지고 민주인사 때려잡다가 지금 공산당이 물러나니까 나중에 또 공산당 간첩 빨갱이 때려잡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다가 그러니까 천의 얼굴 소신과 어떤 신념이라고는 그냥 그때그때 기회주의자들 이데올로기라는 거칠에 불과했다. 그들은 어떤 이데올로기 이름으로도 어떤 사람 때리고 고문할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기술자들이었다. 그들은 누구든지 증오할 수 있고 어떤 고문 기술도 개발할 수 있으며 피의자를 학대함으로써 자신을 확인하는 세디스트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중앙정보부에서 일하게 됩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그러니까 전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영욱 그러니까 그 기관의 최고 기관장이었던 사람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다시 등장하는 분이 있죠. 전두환 대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앞장서서 지금 육사 생도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후배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 혁명에 이제 혁명을 찬양합니다. 너무 이제 옳은 판단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눈도장 확실히 찍었죠. 박정희 눈에 든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해보라. 왜냐면 딱 보니까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앞잡이 노릇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앞장서 육사 생도들 시위 이끌어내고 한 거 보니까 그런 거 얘가 정치하면은 그런 식으로 내 어떤 하수인 노릇 잘할 것 같거든요. 게다가 육사 후배고 완전 충성 맹세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정치인으로 이제 가게 됐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요. 박정희의 명을 받아서 영남 출신들로 군대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나중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 한화회를 해산시키죠. 없애죠. 그리고 이 한화회, 이 선후배들, 군인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선배인 박정희를 답습하여 12시기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독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민주화 완전히 짓밟아버리기 위해서 어디를 특히 짓밟았죠? 광주죠.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를 피로 물들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쿠데타를 성공하고 정권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등장인물들이 뭐 다 나오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작으로 해서 뭐 전두환 전 대통령, 뭐 이회창 전 이제 대통령 후보, 그리고 김종필 전 대통령 후보, 뭐 한화회부터 이제 이 역사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 한국 사회, 우리 지금 현재 시대에도 영향을 받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이미지를 힘입어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이 됐던 거는, 뽑히게 됐던 거는 뭐 누구나 인정한 사실이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는 뽕을 뽑죠. 중앙정보부에서 알아서 잘해줘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중앙정보부에 시키면은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을 시키고요. 돈이 필요해요. 선거에서 또 당선이 돼야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또 선거 나오면 또 당선돼, 또 당선, 이렇게 독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요. 자동차 회사. 왜냐면 수요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김종필 라인이 만들거든요. 지금 제일교포 쪽이랑 손잡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다 수입해서 그냥 일본 차예요. 근데 이거를 팔아. 근데 면세야 이거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을 무진장 올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뒤로 이제 돈을 이제 챙기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보세요. 이게 진짜 가관인데요. 농협이 가지고 있는 한전주가 12만 8천 주. 이걸 싸게 불화를 받아요. 싸게 가져와요. 그러니까 농협이 있던 건 그냥 가져온 거예요. 주가 조작한 거예요. 나라에서 주가 조작을 한 겁니다. 한국전력 이 주식을 왕창 산 다음에 주가가 계속 치솟아 오른 거죠. 계속 치솟아 올라. 그러니까 서민들 어떻게 됩니까? 너도 주가 오르니까 다 사요. 사재껴요. 한전 오른다. 이러면 언론에서 막 오른다 하면요, 막 그냥 농사 짓던 분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분들도 지금 사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주식시장.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한 번에 처분해요. 폭락이죠. 폭락. 자, 이때 이걸 국가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때 주가 파동을 해서, 이게 지금 미 대사관 합의부 참사관이 보고서를 썼는데, 중앙정보부에서 중정이 이제 중앙정보부 약자입니다. 챙긴 이득이 3천억에서 4천억.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 자체가 그냥 폐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정치자금을 챙기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군정 말기 막판에 복잡판이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뭐 그냥 일상화돼 있던 이런 군인들이 줄 잘 서가지고 국영기업이 취직해서 돈을 그야말로 삥땅 치고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주식시장이 붕괴됐던 이 사건은, 주식시장이 사실 건전해야지 경제발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투자가 왕성히 일어나야지 새로운 어떤 신개발을 기술을 개발하던 할 수 있는데, 이 주식시장이 이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 지금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후진적이죠. 많이 나아졌죠. 예전에 비해서는. 주가 조작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주식하지 말라는, 사실 주식이 되게 이렇게 재테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경제 발전에도 되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아주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주식 투자 활발히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이런 거에 비해서 아직도 작아요. 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경제개발에도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쳤죠. 부산의 계엄사령 뭐 법무관실, 이때 부산일보, 문화일보, 뭐 부산문화방송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부산에서 거의 엄청난 부자가 있었거든요. 부일장학회라고 있었는데 이거를 헌납 형식으로 군부가 뺏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최근에도 이슈가 됐었던 5.16 쿠데타 전에 혁명 자금을 주지 않았다고 정권을 잡자마자 지금 보복을 가한 거예요.
이 부일장학회 이제 5.16 장학회로 바꾸고 전두환이 집권한 다음에 이름을 또 바꿔요. 박정희의 정자와 유경수의 숫자를 바꿔서 정수장학회. 이게 원래 대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죠. 그래서 2005년 2월 이사장직을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재산이 뭐 엄청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강탈한 어떤 도둑질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걸 이제 대통령 후보로 지금 이제 당 대표인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로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있으니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거 이제 사퇴를 하게 된 겁니다. 알래스카 토벌 작전으로 쿠데타 세력들 숙청해버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이제 당선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쭉 가서 이제 유신 체제 완벽한 이제 독재 정권이 돼 버리는데요. 자 여기까지 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정말 그 아주 가난한 그 집안의 막내 늦둥이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쭉 봤습니다. 어때요? 재밌었나요? 자 만화 박정희 책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읽으실 수 있고요. 이 책의 머릿말 이렇게 보면은 부담 없이 젊은 사람들도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읽을 수 있게 만들려고 쓴 책이다. 역사의 어떤 진실을 뭐 알리고 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책의 목적 자체가. 흥미심장한 문구로 와닿던 건 이 추천사 중에 함세웅 신부님이 쓰신 그 추천사에 이런 속담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실이 집에 있을 때 거짓은 장화를 신고 온 세상을 돌아다닌다고요. 진실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찾지 않고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면 결국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진실을 찾는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잘못 돌아가기 전에. 그런 진실은 여러분이 독서를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다 알아요. 날 감당할 수 없어. 나 다른 괜찮아. 꼭